안녕하세요. 정 원장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뭔가 좀 바뀐 것 같죠? 예. 여러분들에게 제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좀 무리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화이트보드에 판서하고 하면서 공간이나 그런 제약도 많이 느꼈었는데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제 좀 더 좋은 정보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라도 더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알아볼 내용은 이 책입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는 단 두 가지 원인. 요 분이 쓰셨는데요. 아보도루 교수, 일본인이셨고요. 세계적인 면역학자입니다. 특히 체온과 면역력에 관해서 전 세계적인 권위자이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도 이분의 영향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의대 초기에 이분의 베스트셀러였던 면역혁명이라는 책을 여러 번 읽고 이 인체가 내는 열이나 면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돌아가셨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 책을 제가 읽고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자, 이 책의 1장에 보면 암은 흔한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의 주장은 주로 암이나 병은 이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때문에 저산소, 저체온,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한 상황, 그리고 체온이 저하되는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이 병이 생기고 그리고 암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병이나 암이 오류가 아니고 몸이 세포가 어떤 환경에 적응한 결과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 책에 보면 세포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도 예전에 배웠는데 다 이제는 희미해졌죠. 근데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점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장시간 노동이나 고민, 그러니까 과로와 스트레스죠. 이런 생활로 인해서 저산소, 저체온 상태가 되면 우리 세포에서 이렇게 해당계와 미토콘드리아계라고 하는 두 가지 기구가 에너지를 만드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이 해당계가 주도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암세포가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요 해당계 미토콘드리아계는 제가 뒷부분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여기 보면 이 암세포는 어떤 제한 없이 막 이렇게 분열을 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암세포는 무산소 상태에서 활발하게 그렇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암세포에 이 산소가 공급이 되어버리면 암세포가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암세포가 무산소 상태에서 활발하게 그렇게 자란다라는 걸 보면 이 저산소 상태가 이 암세포를 만드는 환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자, 이 장에서 보면 이제 그 해당계, 미토콘드리아계 하는 그런 조금 어려운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이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자, 아직은 좀 제가 어색하네요. 자,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이 바탕에서는 해당계가 작동을 하고 여기에 이렇게 미토콘드리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에너지를 만들죠.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이 개수가 세포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는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많을수록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세포가. 이 미토콘드리아가 근데 어떤 세포들이 많으냐? 골격근 중에서 붉은색을 띠는 근육, 그리고 뇌, 신경, 간
이런 데 미토콘드리아가 더 많답니다. 그래서 붉은 근육에는 약 5,000개, 뇌와 신경세포에는 약 4,000개, 그리고 간세포 2,000개, 난자에는 10만 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산소가 부족해지는 상황, 그죠? 몸에서. 그런 상황이 되면 특히 이 뇌나 신경세포, 간이 문제가 더 빨리 생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곳이 훨씬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는 그런 장기인 거죠. 이에 비해서 정자에는 한 100여 개밖에 없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그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자, 요게 이제 사진인데요. 요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요런 과정이 있는데요. 여기가 해당 과정입니다. 이 해당은 뭐냐면 이 풀 해자에다가 당자입니다. 당. 우리 설탕 할 때 그 당자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당을 이렇게 분해를 해서 피루부산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 젖산이라고, 유산이라고도 하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왜 근육을 많이 쓰면 알통이 배이고 하잖아요.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 피루부산을 이렇게 가져가서 요렇게 생긴 미토콘드리아가 여기서 에너지를 만드는데요. 이 우리 몸에 쓰는 에너지는 ATP입니다. 우리 몸의 현금 같은 거죠. 이 ATP라는 걸 만드는데, 여기서 보면 요 해당 과정에서는 2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는 여기서 2개, 그리고 여기서 34개를 생산합니다. 이런데 이 해당계는, 요 해당하는 과정은 주로 혐기성, 그러니까 산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산소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산소일 때 더 활성화가 되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근육은 붉기보다는 약간 흰색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생산하기 때문에 순발력을 쓸 때 우리가 이 해당계가 활동을 하게 되고요. 이 미토콘드리아계는 주로 호기성입니다. 그러니까 산소를 좋아한다 이 뜻이죠. 산소가 있어야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할 때 더 활성화되고요. 주로 붉은 근육, 이런 붉은색 있죠. 이게 많으니까 붉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구력을 요하는 그런 운동을 치면 단거리 100m에서 400m 단거리를 쓸 때는 이 해당계가 활성화되고요.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계는 우리가 마라톤이나 장거리를 뛸 때 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거리 선수와 장거리 선수는 근육의 차이가 많이 나죠. 그에 맞도록 그렇게 근육이 더 활성화되어 있으니까요. 자, 종합해보면 해당계는 미토콘드리아계에 비해서 속도는 약 100배가 난답니다. EATP를 만드는 대신에 굉장히 빠르게 생성을 하고요. 이에 비해서 양은 여기가 36이니까 18분의 1밖에 못 만듭니다.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계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거죠. 100분의 1이죠. 이 해당계에 비해서 속도가. 그러니까 순발력을 요할 때는 여기가 활성화되고, 지구력이나 장기적으로 유산소 운동할 때는 이쪽이 활성화되는데, 이런 2가지 시스템으로 세포는 이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생산해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자, 3번째 장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분이 조금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자, 제가 과로와 스트레스가 저산소, 저체온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앞에서. 그리고 여기서 제가 덧붙여 설명드리고 싶은 게 고혈당, 고혈압입니다. 이분의 책에 보면 이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고혈당, 고혈압 상태가 된다고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게 당뇨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게 고혈압, 당연하죠. 자, 요걸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혈당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현금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죠. 이럴 때 투자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현금 보유를 늘려라. 그죠? 우리 혈액 속에 혈당을 높이 유지하면서 즉각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처해야 됩니다, 몸은.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이나 위기 상황,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혈당을 세포로 이렇게, 당을 이렇게 잘 나눠줘서 평화롭게 그렇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혈액 속에 많은 당을 유지해서 적재적소에 급하게 그 당을 활용하려고 혈액 속에 혈당을 높이 유지하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되는 말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혈압도 높게 유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동차 경주할 때 보면 출발선에서 RPM을 높이 올려가지고 왱그리면서 출발하려고 준비하잖아요. 비슷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이나 이럴 때가 되면 긴장을 하면서 바로 즉각적으로 뭐 도망을 가거나 싸우거나 이래야 되니까 이 혈압을 높게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산소는 떨어지고 체온도 떨어지고 한데 혈당과 혈압은 높이 유지해서 이 상황에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오래 받으시면 당뇨와 고혈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너무 열심히 하지도 말고 너무 게으름 부리지도 말고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된다. 근데 스트레스가 너무 없어도 안 됩니다. 그죠? 스트레스가 단순히 무조건 나쁘거나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자, 요건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 제가 이 설명을 드릴 건데, 매기 효과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미꾸라지를 어떤 장거리 운송을 할 때 미꾸라지만 이렇게 거기다 싣고 가면 반 이상이 죽는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미꾸라지의 천적인 메기를 몇 마리만 넣어 놓으면 그 도착지에 도착했을 때 미꾸라지의 생존율이 거의 8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일이 없거나 너무 이렇게 느슨해져도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적절한 스트레스는 우리 생활에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하고 활력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저도 집에 그 와이프가 잔소리 안 하면 계속 이렇게 늘어져 있게 되거든요. 잔소리 하면 또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삶에 활력도 없고 동력도 되는 거죠.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고, 많이 받으시면 또 잘 그것을 소화하거나 잘 배출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셔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분의 그 책에 보면 후쿠다 아보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공동 연구라서 이름을 두 개를 합쳐서 했는데, 교감신경이 우위일 때는 과립구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부교감신경일 때는 림프구가 활성화되는데, 이 과립구 림프구는 백혈구에 있는 면역세포의 일종입니다. 과립구는 주로 세균에 대처하고 좀 더 큰 그런 이물질을 처리하고요. 림프구는 좀 더 바이러스라든가 작은 그런 물질하고 암세포에 대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더 휴식을 잘 취하면서 여유를 가지는 게 암 치료에는 더 효과적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좋다, 그죠? 자, 요 도표가 저는 조금 충격적이었는데요. 이 그래프가 뭐냐면 여기 쭉 이렇게 나이가 있죠. 아직은 제가 어색합니다. 자, 여기가 나이고요. 여기가 에너지인데요.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포의 어떤 조성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해당계, 그러니까 순발력을 요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하는 그런 애들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해당계가 더 우위에 있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해당계는 줄어들고 이 미토콘드리아계, 좀 더 여유있고 지구력을 요하는 그런 쪽의 세포들의 비율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세포가 이렇게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린애들 보면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또 금방 먹고 또 금방 쉬고 지치고 막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성향이 바뀌어 간다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자, 요걸 이해하시고, 자, 다음 장으로 가볼까요? 근데 저도 사실은 지금까지 식습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공부해 왔지만 나이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령에 따라서 식습관이 바뀌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별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책에는 보면 그러니까 어린이와 노년기는 식습관이 달라져야 한다, 그 앞에 그 그래프를 토대로 말이죠. 이 점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굉장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소식을 시키는 것은 해당계가 충분히 작동하는데 장애가 돼서 성장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한참 성장하잖아요. 세포들이나 뭐 그죠? 뼈세포도 그렇고 뭐 모든 세포들이 활발하게 분열하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계 위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충분히 잘 먹어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과식, 이건 특히 성인이 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때는 이렇게 해당계보다는 미토콘드리아계가 우위가 되니까 과식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과식을 하면 이 영양소가 혈액 속에 이렇게 남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대식세포, 그죠? 이것도 림프구나 그 과립구처럼 백혈구 일종인데, 이 대식세포가 활성화돼서, 그죠? 그 영양소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면역 기능이 저하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식하면 면역력이 저하된다. 그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요거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제 딸애도 어릴 때 보면 조금 그 향이 독특한 그런 피망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못 먹었거든요. 그 미나리 이런 거 말이죠. 그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는 그런 거 먹게 되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어린이들은 당연히 그런 향미가 강한 채소들을 잘 못 먹는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해독작용을 미토콘드리아에서 많이 하는데, 그 채소에 포함된 폴리페놀, 이게 폴리페놀은 굉장히 좋은 물질이긴 한데, 일단은 아직 충분히 미토콘드리아계가 성숙 안 돼서 이 폴리페놀을 분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몸에서 본능적으로 거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뭐 채소라든가 김치 그런 것을 먹게 하는 건 좋은데, 본인이 아주 강하게 이렇게 향이 강한 채소나 이런 과일을 싫어하면 그렇게 너무 강하게 먹이려고 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 책에서 배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건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해서 이분의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면 난자에는 미토콘드리아가 10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많은 산소와 체온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자는 100여 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몸이 남자보다 더 따뜻해야 됩니다. 그죠? 특히 아랫배가 말이죠.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 부분이 시원해야 되겠죠. 그래야 더 활발하게 분열을 하겠죠. 이런 남녀 간의 차이가 있다. 이런 뜻이 있고요. 요 밑에 내용은 저도 기본적으로 이제 난임이나 불임, 뭐 생리통을 치료할 때 그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 그런 치료를 침이나 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여자분들이 저산소, 저체온이 되면 이 난자가 제대로 성숙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배란 주기가 흔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통증이 심해지는 거죠. 배란통이나 생리통 이런 것들이 말이죠.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런 것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일단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혈액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인체의 지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과식이나 스트레스가 되면 저산소, 저체온이 된다고 이분 얘기를 하죠. 그러면 혈액이 산성이 되고 적혈구끼리 서로 이렇게 엉겨 붙어서 혈액이 끈적끈적한 상태가 된답니다. 그런데 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 당연히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손끝, 발끝은 더 차지겠죠. 그런데 이것이 과식이나 스트레스로 장기간 돼서 이렇게 되는 건 반드시 좋지는 않은데, 근데 이게 이렇게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드는데도 몸이 이유가 있다. 그런 거죠. 여기 보면 혈액의 순환을 제한해서 산소를 줄이죠. 그럼 해당계가 활성화되고 좀 더 순발력을 낼 수 있죠. 그리고 혈당과 혈압을 높여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상태를 의도적으로 몸이 만든다는 거죠. 이런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혈에도 대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그리고 해당계를 활성화해서 순발력을 높이고요. 그리고 출혈에 대비하게 됩니다. 이 점도 인체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 암 환자는 혈액이 약간 우리 정상치보다 더 산성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암 환자의 몸을 따뜻하게 하면 혈액이 약간 더 알칼리성으로 바뀌면서 이 pH가 정상치 범위로 들어오게 되면 암이 스스로 사라지기도 한답니다. 그죠? 혈액순환도 몸이 따뜻해지니까 당연히 개선되겠죠. 그래서 산소와 그쪽이 공급되고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건 그냥 이분의 책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내용이라서 제가 옮겨놨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가 주로 뭐 산책 이런 걸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어르신들한테 손을 놀리는 걸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피아노, 붓글씨 뭐 해서 이 부지런히 손끝을 움직이셔야 이 뇌가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치매나 건망증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체 운동만 하시지 말고 이렇게 손을 쓰는 운동도 좀 하시고, 그리고 계속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그렇게 되면 뇌를 막 쓰게 되잖아요. 그런 걸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7장에 보면 현재 어떤 의료계의 변화에 대해서 이분이 조금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일본 얘기겠죠. 약 30년 전에는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1년에 13만 명이었는데 의사가 13만 명이었다. 근데 지금 그때 2010몇 년도에 보니까 의사의 수는 30만 명이 됐는데 암 환자 사망자도 30만 명이더라. 암 환자가 많아서 의사가 많아진 건지, 의사가 많아서 암 환자가 많아진 건지, 뭐 정확한 인과관계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의료계가 병이나 그런 걸 좀 더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뜻하는 건 아니지만 이 아주 거대한 공룡이 되어가고 있죠, 의료계가. 그래서 환자들이 어느 정도는 많아져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이 발암물질 이런 것보다는 스트레스에 더 주원인이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육류와 소금 이런 것은 제한하고 채소와 과일의 섭취를 늘리는 것이 암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식습관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시는 건 아닌데 주 포인트를 스트레스 쪽에 두고 계십니다, 이분은. 자, 여기서 보면 저도 이 내용은 앞부분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이분은 먹는 게 두 번째다. 그러니까 식습관이 두 번째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핀란드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이분은 몸에 좋은 것이니 꼭 먹어야 된다. 아니면 이것은 몸에 나쁘니까 먹으면 안 된다. 저것은 발암물질이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예민하게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그래서 핀란드 증후군이나 건강염려증처럼 과도하게 식습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더 해로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막 드시란 뜻은 아니고, 좋은 음식을 드시되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이 책에서 처음 접하게 된 내용인데요. 햇빛과 채소가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영양제로 전혀 보충될 수 없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강조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햇빛과 채소가 이 미토콘드리아계를 활성화시키는데 전자파나 방사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전자파 방사선이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양광선도 전자파 일종이고, 우리 생활 속에서 방사선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과도한 그런 의료용 방사선이라든가 저런 위험한 방사선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 생활 속에 사실은 전자파나 방사선이 아주 미세하게는 있습니다. 근데 이 전자파는 태양빛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런 빛이 미토콘드리아를 자극해서 활성화해서 면역력도 높이고, 그리고 에너지 생산도 돕고,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방사선은 채소나 과일에 들어있는 칼륨40이라고 하는 이 방사선이 미토콘드리아를 또 활성화시킨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햇빛과 채소를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미토콘드리아계를 활성화시켜서 에너지 생산을 굉장히 돕고 면역력에도 좋다, 이런 뜻이겠죠. 자,
요 그림이 앞에 내용을 다 종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해당계에서 보면은 EATP를 만들고 여기서 36 ATP를 만들죠. 여기서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영양소도 필요하지만 그죠? 햇빛, 채소로부터의 방사선 이런 요소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햇빛을 가까이 하시고 채소를 드셔야 제대로 이 충분한 활동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그림입니다. 자, 이게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으로 왔네요. 암에 걸리지 않는 8가지 규칙. 대단한 건 없습니다. 대단한 건 없는데 이분도 암을 제거하는 방법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생활 방식을 고쳐야 된다. 암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몸을 바꿔야 된다. 이런 주의인데요.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려고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거죠.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기분 전환하는 그런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어내고요.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폭음 폭식 하지 마시고 그죠? 그리고 적절한 유산소 운동 그리고 웃음이나 감사의 마음을 가져라. 웃으면 우리가 그 면역세포인 NK세포가 활성화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보람, 즐길거리, 목표 등을 갖고 조금 의욕적으로 살아라. 이분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책의 내용이었고요. 여기부터는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저는 이 책을 읽고 첫 번째, 나이에 따라서도 식습관이 달라져야 되고 변화가 필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배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제가 예전에 생물이나 학교 때 그런 내용을 배우긴 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는 못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난임이나 생리통에 대해서 배를 따뜻하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왜 그런지 난자가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환경에서 활성화된다 이런 걸 이해를 잘 못하고 있었는데 이 책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아쉬웠던 점, 사실 이 세계적인 면역학자의 책에 제가 뭐 감히 아쉽다고 하긴 좀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분의 책에 보면 대부분의 그 암의 발생 원인을 그 스트레스 쪽으로 비중을 굉장히 크게 두고 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암은 물론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고요. 근데 이 시대에만 스트레스가 그렇게 심하냐?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의학적 통계가 생긴 이후에도 보면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더 과로하던 시대가 있었지만 그때의 암 환자 발생 비율은 지금에 비하면 뭐 수천 분의 1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암의 주원인으로 보기에는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암을 그냥 세포가 저산소, 저체온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분열을 하는 그런 하나의 적응 현상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안드레아스 모레츠나 다른 학자들의 책에서 있는 것처럼 암이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생겨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잘 없습니다. 뭐 다른 책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매일 암씨앗 세포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건 적응 현상이 아니거든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암씨앗 세포를 매일 아침에 만들어서 그것을 면역계를 유지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암세포가 이런 저산소, 저체온 환경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생긴 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죠. 그 점이 조금 저는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굉장히 소중한 내용들을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참 유익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제가 이 책에 대해서 꼼꼼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리뷰해 봤는데요. 안에 보면 제가 전달해 드리지 못했지만 진화론적으로 이렇게 세포가 원액 세포에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공생관계가 되고 이런 재미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책 리뷰를 조금 더 자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서 이해가 조금 어려우시다거나 아니면 그냥 궁금하시다 이런 책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읽어보고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싹 정리를 해서 제가 제 식으로 좀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건강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